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프랑스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2. 한국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3.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 수상한 이야기를 하더니 이야기가 끝난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마크롱이 속한 여당이 법안까지 만들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에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에 독일, 스페인 등 다른 유럽국들은 프랑스를 향해 미쳤? 프랑스 때문에 유럽연합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라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수십 분 동안 둘은 비공개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이야기를 나눈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오직 유럽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크롱의 오른팔로 불리는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기업들에 가는데 아시아 공장에 프랑스 납세자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렇게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낸 것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독일도 자동차로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한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 전역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도 프랑스 명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겨 사람들이 프랑스 명품을 덜 사게 해야 한다. 바이든을 만난 직후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수상하다. 혹시나 통과되면 유럽산 명품에 보복 관세 해야 합니다. 명품 소비는 내수에 거의 도움되지도 않으니 관세로라도 규제하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녹색산업법안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바이든의 일화와 똑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배터리,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25에서 40%를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소비자가 순수 전기차를 살 때 5천에서 7,726만에서 1,017만원 의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시장에서 누적으로 50만 8,422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전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 120만 2,823대의 4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10대 중 4대 이상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난해 유럽 판매량 중 현지 생산량은 2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크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야당이 이 황당한 법안을 갑자기 낸 것입니다. 프랑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이 프랑스의 최우방 동맹국이자 경제협력 최우선 순위인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내각 불신 임안을 제출했고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남부 이탈리아 광장에 모인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통은 사퇴하라, 마크롱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센 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연금 개혁 법안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던 마크롱. 외교까지
이렇게 망쳐버리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을 차별하는 마크롱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품 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하루빨리 다른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최고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바로 루이비통과 펜디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VMH.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 로레. 세 번째는 많은 여성들의 꿈의 가방 버킨백을 만드는 에르메스. 네 번째가 디올입니다. 명품 브랜드에 프랑스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경제 전체가 명품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불안하여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탈석유를 위해 최첨단 기술 보유국 1위인 한국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한국과 배터리, 자동차, IT 신산업 및 원전 분야에서 손을 잡고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협력이지 사실상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미래 기술들을 프랑스가 전수받는 시기였는데요. 이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뒤통수로 한국이 이 기술 이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며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마니엘 마크동 프랑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라며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겨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크게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반격이 너무나 강력해 프랑스 국민들의 시위가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프랑스와의 원전 기술 동맹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이 거의 사라져버리자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전기 부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을 70%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은 만큼 프랑스는 소형보 누런자로 SMR을 국가 핵심 미래 기술로 여겨왔습니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프랑스의 최대 국가 산업으로 꼽아 한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형보 누런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 세계 최고인데요. 프랑스는 당장 내년부터 이 한국의 기술을 프랑스에 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가의 황제라 불리며 미국 경제를 쥐락타락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CEO가 곧 한국을 방문해 초대형 투자 사업을 협의하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JP모건 회장이 바이든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순간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려는 곳은 지구상에 오직 프랑스만 남게 되나 사실상 프랑스 혼자 외톨이가 되는 셈인데요.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방한하는 다이먼 회장은 국내 일부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 한국 경제 및 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현재 자산 3조 7천억 달러, 예금 2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1799년 투자은행인 JP모건으로 출발해 2000년 상업은행인 체이스 맨해튼과 합병한 뒤 JP모건 체이스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베어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 등 주요 부실 금융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후 자산과 예금 규모 등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파나 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JP모건을 이끄는 다이먼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월가의 황제로 통하며 15년 넘게 세계 금융시장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터프치대 졸업 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를 거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그룹 등에서 일한 그는 2000년 미국 5위 은행인 뱅크원 CEO 최고 경영자로 선임돼 2004년 JP모건 체이스와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2006년 말 JP모건 회장에 오른 다이먼은 월가에 감원피 바람이 불던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살아남아 금융위기 최후의 승자라는 또 다른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최근 다이먼 회장은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사태 후 예금자와 시장의 불안을 수습하는 소방수로 활약했는데 이달 1일 퍼스트 리퍼블릭은행 FRB에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은행발 위기를 진화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SVB 파산을 전후로 다이먼 회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그의 위상을 세계 금융시장에 재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 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답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보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화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도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중족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상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원가와 물량 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시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상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9기가와트시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캑틀과 바이기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학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단락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정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 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 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에서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제 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 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이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성빈 FET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절 사면을 회돌아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의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엠비캔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의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라이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C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된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아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덴 호브 아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 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지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E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E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트리얼즈 코리아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젬은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통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젬을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겠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에서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 일렉트론텔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오카 공업폭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네스화학도 톡과 주문자상 표부학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아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